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보통 소설은 주인공의 탄생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으로 시작하는데 이 책은 정말 독특하게도 주인공의 사망 소식으로 첫 장을 열어요. 법원 휴게실에서 동료 판사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이 신문을 들고 와서 툭 던지듯 말하죠. 여러분, 이반 일리치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슬픔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누구 하나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머릿속에서는 아주 빠른 계산이 시작되죠. 네, 맞아요. 그가 죽었으니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승진할 수도 있겠는데? 내 처남을 우리 관할로 데려올 좋은 기회군.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죽은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라며 안도감까지 느끼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자신과는 무관한 남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처럼 선을 긋는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죠. 그렇죠. 한 사람의 부고가 동료들에게는 그저 인사이동 공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대체 이반 일리츠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의 위선적인 모습과 책에서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끔찍했다고 말하는 그의 삶의 전반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이반 일리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알려진 표치르 이바노비치에게 맞춰져요. 그는 의무감 때문에 조문을 가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는 풍경이 꼭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아요. 맞아요. 그 묘사가 아주 세밀하죠. 금실 장식이 달린 관뚜껑,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동료인 슈바르츠는 그 와중에 표트르에게 윙크를 날리며 장난을 걸죠. 그 슈바르츠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는 이 엄숙하고 슬퍼야 할 장소에서조차 저녁에 있을 브리지 카드게임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일부러 그러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의 태도는 이런 불쾌하고 거북한 일엔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죽음의 무게가 자신들의 유쾌한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이반 일리치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던 삶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해요. 불쾌한 것은 외면하고 즐겁고 품위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삶 말이에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슈바르츠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반 일리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군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결국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면 묘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성호를 긋고 허리를 굽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직접 마주한 사람의 당혹감이 느껴졌는데 그가 관 속에서 본 건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그는 관 속에 누운 이반 일리치의 얼굴을 보는데 살아있을 때보다 더 위엄있고 잘생겨 보인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 표정에 담긴 의미가 심상치 않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과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고요? 어떤 종류의 경고였을까요? 너희들도 곧 나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도 나와 마찬가지로 거짓투성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경고의 의미를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순간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렇죠.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서둘러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는 곧장 안도감을 찾아 나서는데 그 안도감을 주는 대상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유쾌하고 세련된 슈바르츠예요. 맞아요. 죽음의 진지한 경고로부터 도망쳐서 가볍고 즐거운 카드게임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을 정확히 짚어내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표트르처럼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으로 도피하는 편이 훨씬 쉽고 편안하니까요. 이 위선적인 태도는 이반 일리치의 아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녀는 표트르를 보자마자 진정한 친구라며 슬픔을 연기하지만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죠. 맞아요. 대화의 주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조금을 더 타낼 방법은 없는지로 넘어가요. 정말 노골적이네요. 네. 심지어 표트르에게 그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녀가 남편의 마지막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도 정말 소름 끼쳤어요. 남편이 겪은 고통 자체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토로하잖아요. 네, 정확한 대사가 이래요. 그가 마지막 며칠간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라고 운을 떼더니 저는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세 방 떨어진 곳에서도 그의 비명이 들렸으니까요. 오,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세상에 초점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네요. 바로 그거죠. 남편의 비명은 그저 자신의 평온을 방해한 소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모든 장면들은 결국 이반 일리치를 둘러싼 세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들이에요. 이 동료들과 아내의 반응을 보고 나니 대체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변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책은 그의 과거로 돌아가죠. 그런데 작가는 그의 삶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해서 가장 끔찍했다고 표현해요. 평범한 게 왜 끔찍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반 일리치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지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에 가깝죠. 그는 가문의 자랑 레페닉스 드 레파미에라고 불릴 만큼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딱딱하고 격식만 차리는 형과 막 나가는 동생 사이에서 그는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능력 있는 완벽한 중간자였죠. 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인정해주는 것들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들의 말투, 옷차림, 생각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흡수했죠. 그의 삶의 나침반은 언제나 자기 바깥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반 일리치의 비극은 자신의 삶을 외부의 기준, 즉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에 맞춰 설계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요즘 우리도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완벽한 삶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톨스토이는 100년도 더 전에 이미 그 위험성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나아가는 과정도 아주 순탄했죠. 네,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좋은 자리를 얻고 공적인 일은 아주 엄격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면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위트 있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평판을 쌓죠. 이 두 세계를 분리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특히 전름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일포크 저네스 세파스라는 프랑스 속담을 방패 삼아 상류 사회가 용인하는 선 안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예 심판사로 승진했을 때 그가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묘사가 흥미로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걸 남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걸 즐겼다고요. 맞아요. 그는 어떤 복잡한 사건이든 인간적인 요소, 감정적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오직 법률적인 형식, 즉 서류상의 문제로만 축소시키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법조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공감을 스스로 거세하는 훈련을 한 셈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라는 일을 처리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게 직업 세계에서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받는 태도일 수 있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같은 거요. 그렇죠. 하지만 그 태도를 삶 전체로 확장해버린 게 문제였군요. 그의 결혼 과정도 이런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라는 여성과 결혼하는데 열정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조건이 자신의 삶에 적절했기 때문이죠. 일종의 프로젝트였군요. 결혼도. 네. 좋은 가문 출신에 외모도 괜찮고 재산도 약간 있고 무엇보다 주변 상류층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근사한 한 쌍이었거든요. 사회적 승인과 개인적 쾌락, 이 두 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바로 거기서 균열이 시작돼요. 아내가 임신하면서부터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예민해진 아내는 까닭없이 질투하고 사사건건 불평하며 그의 품위 있는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이반 일리치가 예상했던 쾌적하고 우아한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아주 불쾌하고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 닥친 거죠. 여기서 이반 일리치가 대응하는 방식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아내와 갈등을 해결하려 하거나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대신 그 불쾌한 상황 자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죠.
맞아요. 처음에는 예전처럼 쾌활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려고 해봐요.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그는 자신만의 요새로 숨어버립니다. 바로 공무라는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세계죠. 아, 도피처군요. 네, 가정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쾌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완벽한 피난처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워라밸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것 같기도 해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공적인 삶과 불쾌한 사적인 삶을 분리해서 후자를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린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최소한의 것들, 예를 들면 잘 차려진 저녁 식사, 잠자리, 그리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것들만 요구하기로 마음먹어요. 아, 그리고 아내의 불평이나 아이들의 문제처럼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은 공무라는 방패 뒤에서 외면해버리죠.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더 예민해질수록 그는 공무에 더욱더 몰두해요. 삶의 중심이 가정이 아닌 직장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지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반 일리치 스스로가 이런 거리감을 아주 정상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한 상태라고 여겼다는 점이에요. 네. 그는 불쾌한 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정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돼요. 결국 그의 삶은 두 개의 세계로 완벽하게 나뉘게 된 거죠. 한쪽에는 승진과 성공, 동료들과의 카드게임처럼 즐겁고 예측 가능한 공적인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내의 짜증과 아이들의 양육 문제처럼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사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높은 벽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대로, 즉 즐겁고 품위 있게 흐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이반 일리치는 불쾌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삶의 절반을 차단해버린 셈이네요. 그렇게 만든 자신만의 요새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텐데. 그렇죠. 책에서는 그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 주자가 악보대로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한 거장처럼 자신의 삶에 아주 만족했다고 묘사해요. 아, 본인은 아주 만족했군요. 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품위 있는 취미를 즐겼고 불편한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런 삶을 두고 작가는 왜 가장 끔찍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불쾌함을 차단한 삶이 왜 비극이 될 수 있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반 일리치가 구축한 이 견고한 요새는 그를 삶의 많은 불쾌함으로부터 지켜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높은 벽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품위 있는 태도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아주 사소한 육체적 고통과 그로 인해 그의 세계가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앞에서 동료들이 보였던 그 반응들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책에서 그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정말 강렬해요. 그의 삶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하고 따라서 가장 끔찍했다. 바로 그 문장. 그래 정말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단순하고 평범한데 왜 끔찍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죠.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완전히 꺼버리고 오직 외부의 인정 그리고 불쾌한 것들을 피하려는 그 기준만으로 인생을 설계하는지 보게 될 거거든요. 그의 삶의 모토는 딱 하나였어요. 즐겁고 품위 있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즐거움과 품위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이걸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의 인생 설계도, 그 청사진부터 한번 펼쳐보죠. 책을 보면 이반 일리치 집안 배경부터 설명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네. 여러 부처를 거친 고위 관료인데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뭐랄까 유령 같은 존재로 묘사돼요.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해고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이반 일리치가 속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진짜 실력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어떻게든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편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게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관료주의와 사회적 지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곳. 맞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반 일리치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가문의 자랑, 프랑스어로 레페닉스트라 파밀리에라고 불렸다고 해요. 네, 성공은 했지만 좀 딱딱한 형이 있었고 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동생이 있었죠. 그 사이에서 이반 일리치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중간을 차지한 인물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가문의 자랑이라니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었군요. 전혀요. 그가 자랑이었던 이유는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처럼 엇나가지도 않고 형처럼 너무 고직식하지도 않으면서 지적이고 세련되고 쾌활한 딱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 시스템이 원하는 모범 답안 같은 존재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는데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의무라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마치 파리가 불빛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상류층 사람들에게 끌렸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의 도덕적 잣대가 자기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부예요. 네, 요즘 말로 하자면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좋아요 수나 사회적 평판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면의 목소리는 뭐랄까, 완전히 음소거 생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고민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좀 부끄러운 행동들도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양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인 건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조차 없게 된 상태인 거죠. 아, 저렇게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게 뭐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동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상류 사회의 품위 있는 유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는 이런 방식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불쾌한 감정들을 자기 삶에서 완벽하게 분리하고 차단해버리는 능력을 일찌감치 터득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게 그의 평생에 걸친 생존 전략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회생활도 이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엄청나게 꼼꼼하고 신중한데 사적인 사교계에서는 또 재치 있고 상냥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역할을 분리하잖아요. 네, 가면을 바꿔 쓰는 거죠. 몇 번의 연애 경험도 있었지만 전부 비난받지 않을 만큼 품위 있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모든 게 잘 짜인 규칙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임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이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반 일리치에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예심 판사로 승진하면서 그 맛을 처음 본 거죠. 아, 책에서는 그가 이 권력을 아주 의식하고 즐겼다는 점을 강조해요. 거물급 인사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세울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죠. 하지만 또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오히려 그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게 바로 그의 방식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품위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아, 그것조차도 품위의 문제군요. 네. 대신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그럽게 베푸는 척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 겁니다. 나는 너를 쥐고 흔들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너그럽게 봐준다는 식의 우월감이죠. 그렇군요. 바로 이때 그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책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을 다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의 생존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인간적인 동정심 같은 건 마치 외투처럼 그냥 벗어두고 법원 문을 들어서는 거죠. 복잡한 인간사를 아주 건조한 법률 문제로만 축소시켜버리는 능력. 맞아요. 그게 그의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였어요.
그리고 그 방어 기제는 곧 그의 결혼 생활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아, 결혼. 플라스코비아, 표도르부나라는 여성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절대 열정적인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결혼은 그에게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었고 동시에 그의 동료들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그리고가 아니라 동시에라고 표현한 게 핵심 같아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가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는 거죠. 내 만족과 남들의 인정. 둘 중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는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래에 가까웠던 거네요. 네, 그렇죠. 출신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약간의 재산까지.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그 완벽한 계획에 현실이라는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죠.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롭고 불쾌하며 우울하고 보기 흉한 무언가가 나타난 겁니다. 아내는 변덕스러워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쉽고 유쾌하며 즐겁고 언제나 품위 있는 삶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죠. 자, 그럼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내와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죠. 전혀요. 그는 후퇴합니다. 예심판사 시절 완성했던 바로 그 기술을 사용하죠. 아, 분리하는 기술. 네, 가정생활이라는 영역에 아주 두꺼운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공적인 업무, 즉 사무실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죠. 아, 사무실이 감정과 관계의 그 지저분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이반 일리치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불쾌한 감정적인 문제들을 피하려고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핑계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그게 바로 이반 일리치가 했던 방어 기제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집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을 요구하게 돼요. 하나는 편의, 그러니까 잘 차려진 저녁 식사, 아내, 잠자리 같은 기능적인 것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품위. 그 외의 모든 것, 아내의 눈물, 아이들의 소란, 가족 간의 갈등 같은 불쾌한 것들은 그냥 자기 세계 밖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던 삶이었는데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바로 그 일마저 그를 배신하기 시작하죠. 네, 1880년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믿었던 승진에서 미끄러진 거죠. 아, 그가 평생 충성을 바쳤던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봉급은 부족해지고 빚은 늘고 아내의 잔소리는 하루도 끊이지 않았고요. 자신을 증명해주던 일이 사라지자 그는 생애 처음으로 곤태와 견딜 수 없는 우울을 경험했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판사 이반 일리치가 아닌 그냥 한 인간 이반 일리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세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네요. 네, 이 실존적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내면을 성찰하거나 삶의 방향을 바꿀까요? 아니요.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죠. 맞습니다. 바로 시스템 안에서 더 높은 연봉과 더 나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는 오직 연봉 5천 루블짜리 직책을 얻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페테르부르크로 향하죠. 네,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추락한 지위와 수입을 회복시켜주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옛 지인 덕분에 순전히 운으로 그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경험은 그의 잘못된 믿음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줘요. 거봐, 역시 시스템은 결국 작동해. 내가 옳았어. 이렇게요. 아, 행복이 돌아오고 그의 앞길을 막았던 적들은 창피를 당했으며 심지어 아내조차 기뻐했죠.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집에 대한 공동의 야망으로 다시 잠시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인생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새 집을 꾸미는 일. 맞습니다. 그는 벽지를 고르고 골동품을 사고 가구를 배치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새로 맡게 된 직업보다 이 집 꾸미는 일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 집이 대체 뭐였길래 그랬을까요? 그 집은 그의 삶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는 지금 벽지를 바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완벽하고 우아하며
존경받을 만하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아, 재미있는 건 그의 목표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목표는 자신과 같은 계층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집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이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죠.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믿는 모순이네요. 품위를 추구해온 그의 공허한 삶이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된 것이 바로 그 집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마침내 모든 걸 손에 넣습니다. 돈, 지위, 그리고 완벽하게 꾸며진 집까지. 이 집은 그의 성공의 상징이자 요새였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요새를 만들다가 아주 사소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완벽한 인생의 무대를 만드는 데 몰두하던 중에 그가 실내 장식업자에게 커튼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려고 사다리에 올라가요. 아, 직접요? 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옆구리를 창문 손잡이에 세게 부딪히죠. 정말 별거 아닌 사고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너무나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 자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통증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15살은 젊어진 것 같다면서 가족의 농담까지 하죠. 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사소한 디테일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심어놓습니다. 삶의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치장, 즉 커튼 다는 법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 바로 그의 파멸을 가져온 씨앗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의 인생 철학의 정점이 바로 그 집 꾸미기였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고 품위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의 상징을 만들다가 죽음의 씨앗을 얻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다시 겉보기에는 완벽한 궤도에 오릅니다. 책에서는 또다시 쉽고 유쾌하며 품위 있게 흘러갔다고 강조하죠. 그에게는 안정적인 일이 있었고 저녁마다 열리는 사교 모임이 있었고 유망한 청년과 약혼한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인 카드놀이, 브리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옆구리에 남은 작은 멍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멍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공들여 설계한 인생의 내재된 치명적인 결함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과 같아요. 아, 결함이요? 네. 그는 가족의 고통, 사회의 부조리, 인간관계의 복잡함 같은 모든 외부의 불쾌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벽을 쌓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 자기 내부에서 자라나는 고통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희생하며 얻고자 했던 바로 그것, 즉 품위 있는 집과 커튼, 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셈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그가 평생 갈망했던 야망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원하는 봉급, 사회적 지위, 완벽한 집, 그리고 그가 정의하는 즐겁고 품위 있는 삶을 모두 손에 넣었죠.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 모든 화려한 구조물은 현실을 외면하고 불쾌한 것들을 회피하려는 아주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는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를 분리했고 결혼과 가족이라는 그 지저분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이뤄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의 가장 깊숙한 내부, 바로 자기 자신의 몸 안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동안 불쾌한 진실을 외면하는 데 도같았던 한 남자는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즉 자신의 죽음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좋은 집, 남부럽지 않은 가족까지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사고 하나가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그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반 일리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그 단단했던 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가 평생 외면해온 삶의 진짜 모습과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렇죠. 이반 일리치가 정말 공들여서 쌓아 올린 그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이라는 성벽에 첫 균열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외부적인 성공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위선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죠. 3장이 이반 일리치가 직장에서 좌절을 겪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처음 읽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푸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승진해서 밀리니까 동료를 탓하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시기를 그의 가장 힘든 해였다고 묘사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직업적 위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불평이지만 이반 일리치에게는 이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라는 게 오롯이 사회적 지위와 평판, 바로 그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연봉 3,500루블을 받는 자기 처지를 너무 비참하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이게 그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남들이 인정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도 사라지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테르브루크로 떠나고 진짜 영화처럼 극적인 재기에 성공하죠. 이전보다 훨씬 좋은 자리, 연봉 5,000루블의 이사 비용까지 받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다가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됐는데 그 순간 행복감에 취하는 게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 아닐까요? 이걸 꼭 피상적이라고만 봐야 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주목하는 건 그 성공의 본질, 그리고 그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이 성공이 그의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히 만난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 그러니까 인맥과 운 덕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이전의 모든 불만과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보상으로 잠시 덮어둔 것뿐이죠. 그래서 그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그래서 피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성공의 궤도에 올라섰고 이전의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성공을 확인하고 만끽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집 꾸미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테리어를 넘어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 꾸미기 장면이 톨스토이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그 세련된 취향으로 완벽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저 당시 상류층 사회가 성공한 삶이라고 규정한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해요. 책에서도 결국 그의 집이 부유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과 똑같다고 꼬집죠. 요즘 말로 하면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을 그대로 복사해서 꾸며놓은 집 같은 거예요. 개성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다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우리가 나만의 것이라고 굳게 믿는 욕망조차 사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복제품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정말 스스로 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건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집, 자신의 성공과 품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들여 꾸민 그 공간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죠. 실내 장식업자에게 커튼 거는 법을 직접 보여주려고 사다리에 올랐다가 미끄러져서 옆구리를 창문 손잡이에 부딪히는 정말 사소한 사고였는데요. 네, 너무나 사소해서 그 순간에는 그냥 웃어 넘기죠. 아내에게 자기가 얼마나 날렵한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타박상이 그의 죽음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이 가장 공들여 만든 이상적인 삶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 삶 전체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이 아이러니는 앞으로 펼쳐질 그의 비극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공들여 만든 공간이나 성취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요.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소했던 타박상이 이제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맛과 왼쪽 옆구리의 불편함,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던 이 증상들이 점점 그의 삶 전체를 잠식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육체적 고통이 그의 정신 상태, 특히 짜증이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성질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져요.
그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평온하고 안락한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이 변화를 그의 성격 문제로 치부해버려요. 아내는 남편의 성질이 원래 끔찍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그를 둘러싼 거대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장면이었어요. 이반 일리치가 느끼는 그 소외감, 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상대방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이 장면을 톨스토이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보시나요? 그건 이 의사와의 만남이 단순히 불친절한 경험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전문화가 낳는 비인간적인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의사에게 이반 일리치는 한 명의 고통받는 인격체가 아니라 부유신이라는 흥미로운 의학적 사례일 뿐이죠. 부유신이요? 네. 부유신이라는 건 심장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의사는 이반 일리치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제병이 위험한가요, 아닌가요? 라는 그 실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요. 대신 이게 부유신인지 만성 카탈인지 아니면 충수염인지를 감별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죠.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기능이나 부품으로 취급받으면서 비슷한 소외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톨스토이는 19세기에 이미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를 꿰뚫어 본 것이죠. 진찰을 받고 나온 뒤로는 그의 삶은 정말 완전히 병에 지배당하는 것 같아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약을 먹고 자신의 통증과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거짓말이라는 핵심 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이반 일리치 자신조차도 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 외면해요. 그저 좀 아픈 것이며 치료하면 곧 나을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는 거죠. 맞아요. 아내는 남편의 병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또 하나의 짜름스러운 사건으로 취급하고 그렇죠. 직장 동료들은 그의 불행을 가벼운 농담거리로 삼거나 그의 자리가 언제 비게 될지에 더 관심을 가져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세계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갑니다. 카드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그의 소외감과 절망이 정말 극적으로 표현되죠. 예전엔 최고의 즐거움이었던 카드놀이가 이젠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누구나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예전엔 정말 좋아했던 일이나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요. 이반은 지금 온 삶이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패를 손에 쥐고도 옆구리의 그 둔탁한 통증과 입안의 역겨운 맛 때문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 파트너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동료의 배려조차 내가 이제 팔을 제대로 뻗을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비참한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이해받거나 위로받지 못한 채 그는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홀로 자신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죠. 5장에서는 처남이 방문하면서 그 고립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처남이 자신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는 표정에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상태가 외부인의 눈에 얼마나 심각하게 보이는지 직감하게 돼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아주 잔인한 순간이죠.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처남의 그 표정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던 거예요. 그는 곧장 거울로 달려가서 아내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보고는 엄청난 변화를 확인하죠. 그리고 책에서는 그의 마음이 밤보다 더 어두워졌다고 묘사해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처남이 자신의 병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죠. 그는 송장이야, 눈을 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요. 그 장면은 그가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사물처럼 취급받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의 고통은 가족에게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대화의 주제,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구하지만 해부학이니 생리학이니 하는 설명들은 그의 근본적인 공포를 조금도 해소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의 문제가 충수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것이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는 빛이 있었는데 이제 어둠이 있다. 나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저기로 가고 있다. 어디로? 라고 독백하며 처음으로 죽음을 자신에게 닥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부유신이나 충수염 같은 의학적 진단명 뒤에 숨어서 외면하려 했던 그 죽음의 공포가 그의 존재 전체를 한꺼번에 덮치는 순간입니다. 그는 죽음, 그렇다, 죽음이다.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죠. 주변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무관심이 그의 육체적 고통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노랫소리, 로맨스를 즐기는 아내와 약혼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하찮은 사건이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끔찍한 공포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바로 이 질문이 이후에 그가 자신의 잘못 살아온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면서 누구보다 올바르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마주한 그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큰 고통과 시간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의 지난 삶은 정말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이반 일리치의 고통스러운 성찰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반 일리치의 삶을 쭉 따라와 봤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게 순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토록 원하던 판사직도 얻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멋진 새집까지 꾸미면서 그가 늘 추구하던 그 쾌적하고 즐거우며 품위 있는 삶의 궤도에 다시 올라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네,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그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작은 불쾌감이 어떻게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고통으로 번져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게 정말 진짜 사소한 증상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냥 입맛이 좀 이상하고 왼쪽 옆구리가 살짝 불편한 정도? 맞아요. 처음엔 이게 뭐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가까웠다고 묘사되죠. 그런데 이 작은 불편함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삶 전체를 잠식하고 심지어 성격까지 바꿔놓는 걸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걸 넘어서서 그 육체적 고통이 한 사람의 정신세계,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아주 냉정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죠. 짜증이 늘고 예민해지니까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지고요. 네, 아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서 아내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요. 남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저 사람 성질이 원래 끔찍했어 라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 시작해요. 아, 그 부분.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봉급이 끊길까 봐 걱정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심지어 남편이 죽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 죽음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때문에 더 짜증을 내요.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었는지가 질병이라는 위기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품위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계산 위에 서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반 일리치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이 장면 묘사가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기실 분위기부터요? 네, 그 대기실에서의 초조한 기다림, 또 거만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 그리고 뭔가 판에 박힌 듯한 진료 과정, 이걸 보면서 이반 일리치가 문득 깨닫죠.
이거 내가 법정에서 피고인 대하던 모습이랑 똑같잖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왜 톨스토이는 굳이 이 장면을 법정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직업적 냉담함이라는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등장해요. 의사에게 이반 일리치는 고통받는 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례, 환자일 뿐이죠. 그렇죠. 그냥 뜬 신장, 만성 카타르 충수양 같은 몇 가지 의학적 가능성 사이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뭐랄까 흥미로운 퍼즐 같은 거죠. 이반 일리치가 정말 알고 싶었던 가장 절실했던 질문은 딱 하나였잖아요. 제 병이 위험한가요? 아닌가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죠. 네. 하지만 의사에게 그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으로 그냥 치부돼요. 의사의 관심사는 오직 정확한 진단명뿐이니까요. 자기가 판사일 때 피고인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이반 일리치는 판사로서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해왔어요. 그들의 절박한 사정보다는 법률 조항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했죠. 이제 자신이 그 대상이 되고 나서야 한 인간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사례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소외감을 주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아, 그 깨달음의 순간이 정말 스릴했겠네요. 네, 그 순간의 깨달음이 그에게 깊은 자기 연민과 함께 세상의 무관심에 대한 쓰라린 분노를 안겨주죠. 그 의사와의 만남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반 일리치의 삶은 완전히 병에 잠식당하잖아요. 맞아요. 하루의 중심이 다 바뀌어버리죠. 약 먹는 시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나 심지어 배설물을 관찰하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의 가족들은 그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아내와 딸은 사교계 파티에 갈 생각에 들떠있고 아프고 까다로워진 그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길 뿐이죠. 바로 여기서 이 작품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거짓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거짓이요? 네, 이 거짓이라는 건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불편한 진실, 즉 이반 일리치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하는 그 위선적인 태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 알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병이 마치 남편의 잘못인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고 네, 법원 동료들은 그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계산하면서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고요. 친구들과 카드놀이하는 장면에서 그 소외감이 정말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모두가 웃고 떠들면서 게임에 열중하는 그 순간에도 이반 일리치는 홀로 옆구리에 그 끈질긴 통증과 싸우고 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옆에 어른거리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농담이나 던지죠.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하고 전대미문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소하고 무례한 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 그 절망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의 고통은 그에게만 실제하는 현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들의 즐거운 일상을 방해하는 불편함일 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간극을 깨닫는 것, 이거지 이반 일리치가 겪는 첫 번째 실존적 고독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연말이 되고 그의 처남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대사 한 마디 없는데도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처남이 이반 일리치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잖아요. 그 시선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당신 정말 안 좋아 보이는군 하고요. 네, 그 순간은 이반 일리치가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처남의 그 충격받은 표정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곧정 거울로 달려가죠. 과거 사진 속 자신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처남이 자기 방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잖아요. 아, 정말 끔찍한 순간이죠. 네, 자신을 거의 송장 취급하면서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치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원인이 충수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래, 충수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익숙한 고통 앞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져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충수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 독백이 나올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부분이 이반 일리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줘요. 이제 육체적 고통은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서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죠. 내가 없어진다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겠지.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게 될까? 이건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공포고요. 맞아요. 그 질문은 그를 극심한 공포에 빠뜨려요. 온몸에 한기가 돌고 숨이 멎는 듯한 공포.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는 가족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 대비가 너무나 잔인하죠. 자신은 지금 소멸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심지어 내 가족의 삶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된다는 사실. 네, 여기서 그는 끔찍한 분노와 비참함을 느끼며 속으로 절규해요. 모든 인간이 이 끔찍한 공포를 겪어야만 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할 라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논리학의 3단 논법을 가져오죠. 카이사르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카이사르는 죽는다. 네, 우리 모두 학창시절에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이 명제가 추상적인 인간 카이사르에게는 완벽하게 옳지만 자기 자신, 즉 작은 바냐, 이반 일리치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고 평생을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저는 왜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도 소름이 돋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톨스토이가 인간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부분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죽음을 이해해요. 통계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도 알죠. 네, 그냥 지식으로, 개념으로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타인의 죽음이거나 개념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반 일리치에게 나, 바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던 이 특별한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인 거죠. 어린 시절 가죽공의 냄새, 어머니의 손길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과 기억으로 가득 찬 이 세계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니까요. 네. 지식과 체감 사이의 그 거대한 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한때 죽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주었던 그 가림막들을 다시 찾아 헤매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법원에도 나가보고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옆구리를 갉아먹는 그 고통, 작중에서 계속 그것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실체를 막아주지 못해요. 맞아요. 심지어 한때 명석했던 판사였던 그는 이제 법정에서 혼란에 빠지고 실수를 연발하죠.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특히 그가 그렇게 공들여 꾸민 응접실의 상징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문득 깨닫죠. 자신이 커튼을 달다가 옆구리를 다쳤고 어쩌면 그 사소한 사고 때문에 이 하찮은 가구들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정말 지독한 우스꽝스러움이라고 표현되는데 정말 허무하고 비극적인 시극 같았어요. 그렇죠. 마치 유세를 공적하다 죽는 것처럼 저 커튼 때문에 내 인생을 잃었다니. 이 독백에 그의 절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품위 있고 안락한 삶을 구성했던 모든 것들, 그 멋진 가구와 장식들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가려주지 못하는 투명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꽃장식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그것의 시선을 이제는 선명하게 느끼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서재 소파에 홀로 누워 그것과 단둘이 얼굴을 마주한 채 남겨지게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모든 외부의 가림막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죽음만이 남은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이반 일리치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따라가 봤어요. 옆구리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고통이 그의 직업,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가정까지 모든 방어막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었네요. 네,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완전히 홀로 서게 됐고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는 사회적 평판이라는 사다리를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만큼 내게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뼈아픈 깨달음은 그의 마지막 나날을 지배하게 될 하나의 섬뜩하고도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반 일리치가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위선에 둘러싸여서 절망하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하인 게라심의 솔직하고 순수한 연민,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네, 이제 그의 여정의 정말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그 삶 전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아, 그쵸. 톨스토이가 진짜 뭐랄까 처절하게 보여주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딱 마주했을 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거나 혹은 완전히 잃어버리는지를요. 네. 이반 일리치가 겪는 그 내면의 폭풍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 폭풍의 시작이 바로 9장에 나오는 검은 자루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는 좁고 깊은 검은 자루에 억지로 밀어넣어지는 듯한 정말 끔찍한 감각에 시달려요. 맞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루 밑바닥에 닿을 수가 없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으로 묘사되죠. 이 검은 자루는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게 단순히 죽음의 공포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걸 넘어서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실 그는 자루 밑으로 떨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아, 떨어지고 싶으면서 저항한다.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루 밑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는 내 삶을 올바르게 잘 살아왔어 라는 자기 정당화, 평생을 지켜온 그 신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거 아니라 내 평생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이 헛수고였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죽음 앞에서 겪을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바로 이거다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내적 갈등이 고통의 진짜 원인인 거예요. 내 삶은 정당했다. 이 믿음을 놓지를 못하는데 동시에 그 삶이 어쩌면 거짓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스키고 있는 거죠. 이 모순이 그를 검은 자루 중간에 딱 끼어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필사적으로 즐거웠던 순간들을 찾아 헤매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기억 몇 개를 빼고는 모든 게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법률학교 시절부터 판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온 자신의 모든 삶이 뭐랄까 하찮고 역겹게까지 느껴진다고 하죠. 네. 여기서 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소름 돋는 독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공적인 의견 속에서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만큼 내게서 삶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사회가 정해준 성공이라는 오르막을 오를수록 진짜 삶 그 자체에서는 멀어지는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에요. 사회적 지위, 명예, 돈 같은 것들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내면의 생명력은 고갈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님께서는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그 오르막이 혹시 이반 일리치처럼 사회가 정해준 기준일 뿐 내면의 생명력과는 멀어지는 길은 아닐까요? 정말 서늘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질문에 도달합니다. 어쩌면 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게 아닐까. 네. 물론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필사적으로 부정해요. 평생을 품위 있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에게는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끔찍한 질문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 1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의 내면이 두 가지 상태를 오락가락하잖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실존적인 공포와 절망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자기 신장이나 맹장 같은 구체적인 장기 기능에 집착하면서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이죠. 아, 네. 그게 아주 전형적인 회피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회피 기제요? 네. 내 삶이 통째로 잘못되었다는 이 거대한 공포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문제를 맹장염이나 신장 기능 이상 같은 뭔가 의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면 좀 다룰 만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그런 의학적인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죽음의 현실만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뿐이죠. 네. 그러면서 그는 소파에 누워서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잦아져요. 그런데 이 기억의 흐름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죠? 현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먼 과거, 어린 시절로 거슬려 올라가서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가속도가부터 떨어지는 돌멩이에 비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고통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와, 이건 정말 무서운 비유예요. 그렇죠. 과학 법칙까지 가져와서. 네, 물리학 법칙을 가져와서 자신의 삶의 실패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삶의 출발점에 있었던 그 한 줄기 밝았던 빛,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점점 검게 변해가면서 맹렬한 속도로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날아가는 이미지. 이건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 무의식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공포를 아주 과학적인 냉정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내면의 고통이 깊어지는 동안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이제 극에 달합니다. 11장에서는 딸의 약혼이라는 보통 가정이라면 정말 큰 경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좋은 일이죠. 이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방해하는 소음, 또 하나의 거짓된 연극처럼 느껴질 뿐이죠. 결국 아내에게 제발 나를 평화롭게 해줄게 내버려 두시오라고 절규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절규가 있었던 날 밤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네. 그는 잠든 하인 게라심의 선량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다가 문득 이전에 외면했던 그 질문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떡하지? 네, 이전에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 생각이 이제는 어쩌면 유일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혹신으로 다가온 거죠. 평판.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쇼였다는 걸요. 맞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한 정교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진실을 깨달은 순간 오히려 육체적 고통이 10배나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진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서는 고통이 더 커졌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그 거짓이라는 껍데기는 뭐랄까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아, 마취제요? 네,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가려주는 방어막이었죠. 그런데 그 거짓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자 그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자신의 망가진 삶과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진실은 해방을 주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법이죠.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런 변명도 위안도 통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고통뿐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권하는 성찬식마저도 그에게는 그저 그들이 늘 하던 방식대로의 또 다른 위선적인 절차로만 느껴졌다고 하죠. 네, 진실을 마주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로가 가닿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반 일리치의 삶은 올바름과 품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죠. 네, 그랬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 타인과의 진실된 관계가 완전히 부재했던 삶의 비극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12장 마지막 사흘간의 비명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그 비명 소리는 문 2개를 뚫고 들릴 정도로 끔찍했다고 묘사돼요. 그는 다시 검은 자루 속으로 밀어넣어지는 감각 속에서 마치 사형수처럼 발버둥칩니다. 여기서 그가 자루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그래도 내 삶은 올바른 것이었어 라는 마지막 남은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자신의 전생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에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걸 놓아야만 자루를 통과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사흘 밤낮을 비명 지르며 저항했던 겁니다. 정말 이대로 끔찍하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죽음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죠. 네. 와,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린 아들이 몰래 방에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갖다 대며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그 연민의 손길이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버린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반 일리치가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느꼈다는 점이에요. 아, 그는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저들도 불쌍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생 자신의 성공, 자신의 품위,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했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게 된 거예요. 와, 이 이타적인 감정, 즉 사랑과 연민이 그를 올가매던 나의 삶은 옳았다는 마지막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자로를 뚫고 빠져나와 빛을 보게 되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간단한가? 그는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 대신에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속으로 외치죠. 죽음은 끝났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죽음은 사라지고 빛이 나타나요. 네.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신의 삶이 틀렸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순간 그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거죠. 결국 이반 일리치는 생애 마지막 2시간 동안 평생 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운 셈이네요. 그렇죠. 자신을 얽매던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빛과 해방을 맞이한 그의 마지막은 그래서 비극이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의 끔찍했던 삶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완성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과 품이라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이반 일리지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답을 고통스럽게 찾기 전에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